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관세평가 분류원 직원들에게 2년 넘게 아파트 특별 공급 확인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 것을 알고도 발급이 이루어졌습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이었던 임대차 보호법 시행일 전에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매매 계약을 맺었다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전월세 시장에 혼란이 예상됩니다. 22일 새벽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출국했습니다. 국내 4대 그룹의 반도체, 배터리 부문 경영진도 동행했습니다. 코로나 백신과 반도체 외교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 주말에 열린 고 손정민 씨 추모 집회에 대해 경찰이 위법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집시법과 방역지침을 위반한 소지가 있지만 수사 여부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단독 보도로 뉴스의 문을 열겠습니다. 이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 소식 전해드렸죠. 이 세종시에 유령 청사를 지어놓고 이 소속 공무원들은 세종시로 간다며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을 받아 이 수억 원 시세 차익을 얻은 건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들여다봤더니 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사실상 조력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2년 넘게 관평원 공무원들에게 특별 공급 확인서를 발급해줬습니다. 그 확인서로 관평원 직원 절반 이상이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첫 소식 정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세청이 지난 2018년 2월 행정중심도시복합건설청에 보낸 공문입니다. 행복청이 행안부 고시에 관평원이 이전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돼 있으니 세종시 이전 추진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관평원이 이전 대상이 아님을 행복청이 확인했던 건데 그땐 이미 관평원 공무원들에게 특별공급 대상 확인서가 발급되고 있었고 이후 지난 2019년 7월까지 2년여 동안 확인서 발급은 계속됐습니다. 관세청이 공문에서 행안부에서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에 포함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 후 반영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행안부는 관평원은 이전 제외기관이라는 고시를 변경하지 않았고 관평원 공무원들은 확인서를 발급받아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행복청의 특별공급 확인서 발급은 관평원의 세종 이전 무산이 확정된 지난해 10월에서야 중단됐습니다. 행복청 측은 지난해 10월에서야 행안부로부터 관평원이 이전 대상이 아니라는 고시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는 회신을 받아 발급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LH 사태로 분노했던 국민들은 또다시 드러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의혹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특별공급제도 악용 사례들을 낱낱이 밝혀 엄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게 부동산 적폐라며 부동산 공직기강부터 바로잡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이 세종시의 집값이 급등하면서 특공제도로 혜택을 본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아예 세종시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이 관평원 직원도 있고 이 세종시에 잠시 있었다는 이유로 특공 혜택을 본 공무원도 수백 명에 이릅니다. 이 김부겸 국무총리가 위법 사항을 살펴보라고는 했지만 이 행복청은 특공 당첨 무효나 취소는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 박재 기자가 실제 그런지 살펴봤습니다. 국민안전처 산하로 편입된 뒤 2016년 세종 정부청사에 둥지를 뜬 해양경찰청. 불과 2년 만에 다시 인천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해경청 직원 165명이 세종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종에 공공기관이 오게 되면 근무자도 아파트를 분양받는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를 이용한 겁니다. 해경청뿐만 아니라 2013년 세종시에서 출범한 새만금 개발청 직원 46명도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새만금청은 5년간 세종에 머무른 뒤 2018년 군산으로 옮겼습니다. 일각에서 특공 당첨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특공 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특공을 받을 당시에는 특공 대상자로서 하자가 없었단 겁니다. 법률 전문가들도 특공을 받은 직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특별 공급도 그 조건에 맞으면은 분양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당초에 그 조건을 유지해야 된다, 몇 년 동안. 근데 그거를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환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김부겸 국무총리는 어제 관평원 의혹과 관련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지만 절차상 문제가 확인되지 않으면 이익 환수는 요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세종시 특공 재테크에 성공한 공무원들에겐 남일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 현장에서는 전세 시장이 또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핏 통계만 보면 이 안정세 같은데요. 이 현장에선 전셋집은 없는데 이 전세에 들어갈 사람은 많아지면서 폭풍 전야라고 합니다. 안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건축이 시작되는 서초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다음 달부터 이곳에서만 2,120가구가 이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세 구하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서초구였죠. 전세값이 말도 안 되게 높았고 이제 월세로 다 바뀌는 추세다 보니까 전세를 찾을 때 좀 많이 없지 않았나. 서울 아파트 전세가 상승폭은 적어도 통계상으론 줄어들고 있습니다. 통계를 토대로 부동산원은 전반적인 안정세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시장은 아우성입니다. 물량이 없다 보니까 거의 100% 가까이 올랐죠. 동작구, 관악구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려고 그러는데요. 인근 강남구의 한 아파트는 지난달 16일 전용 면적 120제곱미터의 전세가 보름 만에 10억 원 가까이 오른 가격에 계약됐고 비교적 저렴했던 지역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은 작년보다 37%나 감소한 상황. 입주 물량이 전세로 시장에 풀릴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단기에 대량의 주택 공급이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금년 하반기에도 전세 가격의 상승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가 안정세라는 정부의 평가가 무색하게 무주택 서민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해 7월 말에 통과가 됐죠. 그 이전에 매매나 전세 계약을 맺었던 분들은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새 집주인, 이 본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면 이 세입자가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동안 국토부의 해석과는 정반대의 판결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김모 씨 부부가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 매매 계약을 맺은 건 지난해 7월 5일. 그런데 25일 뒤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인정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 씨 부부가 잔금을 치르기 전인 10월, 세입자가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한 겁니다. 하지만 당시 집주인은 새 집주인이 거주할 거라며 세입자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세입자 측은 집주인의 이런 거절 사유가 부당하다며 집을 비우지 않았습니다. 매매 계약이 체결됐는지 그 당시에 전혀 알지 못했고요. 세입자한테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중도금 지급해요. 집을 샀는데도 들어갈 수 없게 된 김 씨 부부는 결국 세입자를 상대로 집을 비우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김 씨 부부가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계약했고 계약 당시엔 법이 바뀔지 몰랐으므로 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제도 시행 전 세입자가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한 이후 집을 산 매수인은 갱신 거절을 할 수 없다고 정반대로 설명했습니다. 김 씨 부부 측은 채널A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을 아무렇게나 만들어 벌어진 혼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예고된 혼란이라고 지적합니다. 실거주라는 목적을 이제 허울 좋게 넣어놨지만 실상 현실에서는 이게 이제 싸우게 되는 1심 판결이지만 정부의 유권 해석과 다른 데다 비슷한 사례가 적지 않아 시장 혼란이 우려됩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동산 정책 그 첫 수정안이 완성 단계입니다.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재산세와 양도세는 정리가 됐는데 이 문제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이 친문 세력과 힘겨루기 양상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이르면 이번 주 1차 부동산 정책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이른바 송영길 수정안입니다.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은 완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예정대로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문제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친문 강경파는 특위의 종부세 완화 움직임을 비판하며 공개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자들 세금 깎아주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졌다? 이런 원인 진단. 그러기 위해서 종부세를 기준을 상향해서 대상도 축소하고 이런 원인 진단이나 처방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고요. 박주민 의원도 공급이 먼저 이루어진 뒤 세금 문제를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송영길 대표와 부동산 특위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내 반발 속에 부동산 특위는 절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은 9억 원 현행대로 두되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 9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 주택에 한해 세액공제 등으로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입니다. 또 장기 보유 고령자의 경우 과세를 밀어주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가구 1주택자들의 실수요 거래를 가로막는 세제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도 아주 정교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런 규제들은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특위의 최종안은 당 지도부에 보고된 뒤 의원총회 논의를 거칠 것으로 보여 또 한 차례 격돌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송영길 대표는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 대출 규제를 파격적으로 풀겠다고 약속했었죠. 이걸 두고도 막판 고심이 큽니다. 희망의 사다리를 복원해준다는 취지지만 이 집값은 이미 오를 대로 올랐는데 대출만 늘려주면 무슨 소용이냐는 반응도 나옵니다. 이어서 최수영 기자입니다. 청년 등 무주택자들이 투기 지역에서 집을 살 때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주택담보인정 비율 LTV를 높이는 것을 두고도 민주당 지도부 사이 말이 다릅니다. 제가 지난번 선거 때 우리 실수요자 청년들을 위해서 LTV 90%까지 말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빚내서 집 사라는 소리냐, 집값이 안정되는데 집값 올리는 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주셨잖아요. 근데 실제 저는 그게 가능합니다. 가능할 수 있게 하고.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당대표가 LTV를 90%까지 늘리겠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원내대표가 뒤늦게 수습하고 나선 겁니다. 민주당은 현행 50%대의 LTV를 최대 70% 정도까지 높이는 방안을 금융당국과 조율 중입니다. 하지만 여당 안대로 LTV를 상향 조정해도 이미 오를 만큼 오른 서울에서 집을 살 수 있는 무주택자는 많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너무 막 퍼져도 좋진 않을 것 같은데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너도나도 다 받으려고 할 테니까. 거시적으로는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그거에 대한 의문이 있긴 합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도 대출만이 답이 아니라는 비판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오늘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사찰에 신도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사찰마다 각별히 신경 쓰는 모습이었는데요. 1인용 기도 텐트가 등장했고 컵 도시락으로 공양을 했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공양물을 정성스레 부처님께 올립니다. 참석자들은 부처의 탄생을 기념하며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미얀마 사태를 거론하며 평화를 염원했습니다. 미얀마 군인들에게 호소합니다. 당신들의 무기가 나라 바깥을 향할 때 당신들은 군인이지만 국민을 향할 때는 당신들이 북도가 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공축 법요식 규모는 대폭 축소됐고 거리두기를 한 상태로 200석의 간이의자가 마련됐습니다. 행사장 밖에 펜스를 설치해 일반 신도들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곳곳에 안내 요원이 배치돼 거리두기를 안내했습니다. 혹시라도 있을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안심콜 눌러주세요. 그래야 법정 들어갑니다. 네, 뒤로 조금만 좀 떨어져 주세요. 거리두기 조금만요. 전국 주요 사찰에서도 법요식을 열고 부처님의 뜻을 기렸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입장을 허용했고 함께 모여 점심을 먹던 공양을 생략하거나 개인용 도시락으로 대체했습니다. 대구의 한 사찰에선 불자들 사이에 비말을 차단할 수 있는 1인용 기도 텐트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코로나 백신 뉴스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차 접종을 한 사람에게 2차 접종 때 화이자 백신을 맞췄더니 면역 효과가 더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해외에서 나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보유 비율이 높은 우리도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죠. 방역당국이 교차 접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페인의 한 연구팀이 18세에서 59세 성인 670명에게 1차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힌 뒤 420여 명에게만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을 했습니다. 그 결과 30배 많은 항체가 형성되는 등 더 높은 면역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1차 접종 받고 화이자를 2차 접종 받았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 데이터를 분석 발표한 것이라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희귀 혈전 논란으로 30세 미만의 접종을 제한한 우리나라를 포함해 해외 각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제한해 교차 접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 그동안 교차 접종은 불가능하다고 밝혀왔던 우리 방역당국도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에 대한 교차 접종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부스팅했을 때 조합으로 했을 때 서로 시너지가 좋은 결과 나오면 따라할 수도 준비가 돼 있어야죠. 그래서 더 좋은 면역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고 하면 해야죠. 한편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예약 신청률은 50.1%로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2달째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곳저곳 공장을 돌아가며 멈췄던 현대차가 어제부터는 울산 3공장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반도체 수급난이 당분간은 계속될 전망이라 가동 중단 규모가 더 커지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박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현대차 울산 공장이 또 멈췄습니다. 이번에는 아반떼와 베뉴를 생산하는 울산 3공장. 어제에 이어 내일까지 가동을 중단합니다. 공휴일인 오늘을 포함하면 생산 중단 기간은 사흘. 앞서 이번 주 월요일부턴 투싼과 넥소를 생산하는 울산 5공장의 2라인도 이틀간 멈춰섰습니다. 공장 가동을 멈춘 이유는 차량 에어백에 사용되는 반도체 수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반도체 수급 상황에 따라 하루 단위로 공장 가동을 체크하고 있다며 언제 다시 가동할지 지켜보겠다는 입장. 현대차가 일시적으로 생산 라인을 멈춘 건 지난달 울산 1공장과 아산 공장, 이번 달 초 울산 4공장에 이어 벌써 4차례입니다. 또 기아도 처음으로 이번 주 SUV 차종을 생산하는 소화 2공장을 멈췄습니다. 업계에서는 올해 4분기가 돼야 수급난이 겨우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가을까지 부족 현상은 갈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차량용 반도체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폭발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반도체 부족으로 차량 출고가 늦어지면서 고객의 불만도 커지는 가운데 현대차는 차량의 일부 사양을 제외한 채 빨리 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미국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해외 순방이기도 한데요. 이번 정상회담, 이 반도체를 지렛대로 백신을 어느 정도 수급해올지가 관심이죠. 어떤 논의가 오갈지 윤수민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 없이 혼자 3박 5일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해외 순방으로 지난 2019년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1년 반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22일 토요일 새벽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 이어 백악관에서 직접 만나는 두 번째 정상입니다. 문 대통령은 출발에 앞서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팀이 한반도를 잘 알고 있어 대화가 수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한미 정상의 주요 의제는 북핵과 북미 대화 등이 거론됐지만
가장 큰 관심사는 백신입니다. 이번 방미를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백신을 우선 지원받고 나중에 갚는 이른바 백신 스와프와 미국 백신 개발사의 기술 이전, 한국 기업의 위탁 생산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현대자동차 등 국내 4대 그룹의 반도체 배터리 부문 경영진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해 기업들의 투자가 협상 지렛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윤승입니다. 네, 청와대를 취재하고 있는 전혜정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이 한미 정상회담이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토요일 이제 오전에 열리게 될 것 같은데 한미 정상회담 의제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여러 이야기가 오가겠지만은요, 가장 주목받는 의제는 크게 네 덩어리입니다. 이 백신,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북핵과 쿼드입니다. 이 쿼드는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와 일본, 호주, 4개국 비공식 안보회의체입니다. 지금 네 덩어리 얘기를 했는데 이 외교라는 게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백신과 반도체 배터리를 이제 하나의 패키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우리가 가장 급한 게 백신이잖아요. 이 미국으로부터 백신을 받는 대신에 미국이 원하는 우리 기업의 반도체와 배터리 투자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네, 가장 급하다는 백신부터 조금만 더 보죠. 그 백신을 어떻게 얼마나 좀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나요? 우리 정부가 지금 한미 간 백신 스와프를 추진하고 있죠. 이 미국으로부터 백신을 빌려온 뒤에 나중에 백신을 되갚는 형태인데요. 이 백신 스와프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일방적인 백신 지원을 미국으로부터 받을 수도 있고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이 보유한 백신 2천만 회분을 해외 지원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이제 이 중 일부를 우리나라로 받을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다만 백신의 양이 얼마나 될지는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신을 이제 받게 되면 우리는 이제 미국의 이제 반도체나 배터리 이런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건 얼마나 하게 됩니까? 이미 배터리와 반도체 관련 주요 기업들이 모두 합해서 40조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고요. 그리고 공장 증설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이 관련 기업 경영진들도 이번에 미국으로 총출동합니다. 많이 가네요. 자, 북핵 문제 이걸 또 살펴봐야 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과 사실 오랫동안 이제 합을 맞춰온 문재인 정부인데 바이든 정부와는 첫 번째 이제 만남이다 보니까 이야기하고 조율할 게 많겠죠. 그렇죠. 이 문 대통령이 원하는 건 북미 간 합의한 싱가포르 선언의 이행과 바이든 대통령이 북미 간 대화에 다시 나서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 설득에 이 문 대통령도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공동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요. 청와대는 이때 한미 공동의 대북 메시지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메시지가 나온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육성으로 하는 첫 번째 대북 메시지가 될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고요. 자, 미국이 또 중국 견제를 위해서 이제 아까 마지막 네 덩어리 이 쿼드 얘기를 좀 하면 한국이 참여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정상회담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언급은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 중국을 적으로 상정한 안보 협의체여서 이 상당히 민감한 이슈기도 해서 논의 내용이 공개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나는 게 한 1년 반 만이더라고요. 여전히 이제 코로나 국면이라 순방 모습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는데 청와대 이 기자들도 좀 준비가 많이 달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인데다가 상대방인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이어서 청와대도 굉장히 조심하면서 이번 순방을 준비했습니다. 이 문 대통령은 일단 어제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고 외부와의 접촉을 삼갔고요. 이번에 아예 김정숙 여사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이 당초 문 대통령과 함께 출국할 것 같아서 백신도 함께 맞았거든요. 그런데 미국 측에서 순방 인원을 줄여달라는 요청이 오면서 못 가게 된 겁니다. 이 오찬 메뉴도 스가 요시대 일본 총리가 먹은 햄버거는 아니지만 이 양 정상이 각자 먹는 음식이 준비될 것 같습니다. 이 취재진 입장에서는 이 순방이라는 게 빡빡한 일정으로 채워지는 만큼 취재 편의상 일정이 세부 시간까지 하나하나 공유가 되어 왔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 측 참석자나 행사 시간이 현지에 도착해서도 시시각각 바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재진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일정이 유동적인 순방은 처음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워낙 중요한 회담이다 보니까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정치부 전혜정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내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합니다. 10명의 도전자들이 경쟁을 벌이게 된 건데 젊은 정치인대 중진 구도가 뚜렷해졌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당대표 출마설이 돌던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일 국회에서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오늘 당 지지 기반인 영남 지역을 찾았고 내일 출마 선언 직후엔 광주를 찾을 예정입니다. 우리 당의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죠. 이곳에서 민심을 좀 듣고 싶어서 대구와 부산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출마 선언에선 원내대표 시절 대여투쟁 전면에 나서 당을 지켜온 사람이란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세대 교체를 앞세우는 30대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내일 출마를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중진들이 주도하던 당보다 이번에 젊은 사람들이 주도해가지고 치른 어떤 선거의 결과가 더 좋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출마로 다음 달 11일 열리는 당대표 경선 출마자는 10명으로 늘었습니다. 경륜을 앞세운 중진 전현직 의원과 새 얼굴을 강조하는 초선 의원과 원외 인사 간 대결 양상입니다. 이들 중 5명만 본경선에 진출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외연 확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은 오는 23일 봉화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모식에도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여랑여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하필이면 이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위에 보이는데 두 글자는 뭔가요? 네, 하필이면 이날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문 대통령이 오늘 미국 순방을 떠났는데요. 송 대표의 하필이면 어제 한 미국 관련 발언이 논란입니다. 자, 오늘 출국장 모습이 보이는데요. 송영길 대표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송 대표도 서울공항에서 문 대통령을 배웅했는데요. 바로 전날인 어제 광주의 한 포럼에 참석해서 경제 전문지를 인용하면서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미국과 프랑스는 흠결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2등급 판정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흠결이 있다. 미국이 들으면 기분이 좋지는 않겠네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뿐만 아니라 송 대표는요. 지난달 미국 의회가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청문회를 연 것을 두고 상당한 월권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송영길 대표가 만든 거죠? 그렇습니다. 송 대표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던 시절에 대표 발의해서 지난해 12월에 국회에 통과한 법입니다. 송 대표는 이전에도 이 미국을 비판하고 북한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해마다 핵무기 전달 수산을 발전시키고 어떻게 북한, 이란에 대해서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가 있습니까? 가장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현실적인 유교 사회주의적인 가족주의적인 나라라 이 말이죠. 네, 기억이 납니다. 좀 농담하기에는 좀 너무 비극적인 현장이었죠. 그렇습니다. 말을 할 때와 장소를 가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송 대표가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윤석열 없는 윤석열 모임, 어떤 모임일까요? 네, 모레죠. 21일에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이라는 이제 모임이 하나 생기는데요. 이 모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모임이 왜 윤석열 모임입니까? 네, 각계 전문가 33명으로 구성된 이 모임의 창립 목표가 바로 정권 교체입니다. 그리고 창립식 날 열리는 토론회의 주제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 가능성과 한계입니다. 그리고요, 윤 전 총장의 석사 논문을 지도한 송상현 서울대 교수가 강연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저 밑쪽에 포스터 보면 토론회 발제자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네요. 그렇습니다. 진 전 교수가 윤석열 현상과 공정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맡았는데요. 그런데 진중권 전 교수는 섭외를 받을 땐 모임의 성격을 듣지 못했다. 공정을 주제로 한 발제 요청에 수락한 것이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고요. 또 토론자로 나서는 김민전 경희대 교수도 그냥 토론자일 뿐이라고 저희 쪽에 전해왔습니다.
아까 윤석열 없는 윤석열 모임이라고 한 걸 보니까요. 윤 전 총장은 안 오나 보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윤 전 총장 측에 확인을 해보니까요. 이 포럼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알고는 있었지만 이 모임은 윤 전 총장 측과는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진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윤 전 총장은 뭐하고 지냅니까? 네, 그제는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제조 공장도 견학하고요. 약 4시간 동안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 개발 수준과 또 미국, 중국, 대만과의 관계 같은 이 설명도 여러 차례 듣고 질문도 활발히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관련 모임도 들썩이고 있고 본인도 현안 행보를 늘리는 걸 보니까요. 공식 행보가 곧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영화로 치면 개봉 임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윤 전 총장이 재보선 투표장 이후 공개 행보는 없었는데요.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서게 될지 궁금하네요.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지난 16일 한강공원에서 열린 고 손정민 씨 추모 집회 모습입니다.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많은 인원이 모였고 일부 시민은 행진까지 했습니다. 경찰이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인데 자발적인 추모 집회를 수사하는 것은 무리한 조치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고 손정민 씨를 추모하고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린 건 지난 주말. 비가 오는 가운데 시민 200여 명이 참석했는데 당시에도 경찰관들이 나서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이 집회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최대 99명까지만 허용되는 인원 제한을 어겼고 참석자 명부 작성이나 1m 이상 거리 두기도 안 지켜져 감염병 예방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당시 일부 시민들은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서초경찰서까지 행진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미신고 집회인데다 해산 명령도 따르길 거부해 집회시위법 위반 소지도 제기됩니다. 이 집회는 SNS 공개 단체 대화방에서 자발적으로 추진돼 주최자와 참석자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찰이 이들을 파악하려면 집회 현장에서 확보한 체증 자료와 휴대전화 기지국 자료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SNS 공개 단체 대화방 접속 기록 등을 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모와 진상규명 목적의 집회를 수사하는 게 과잉 대응으로 여겨질 가능성 때문에 경찰도 정식 수사에 나서야 할지 법리를 검토 중입니다. 관할 구청 역시 같은 이유로 집회 참가자들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지 놓고 고민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호신용으로 소지하는 가스총을 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상대에게 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악용되는 사례가 많은데도 가스총 소지 허가 누구나 간단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길가에 비스듬하게 주차된 흰색 승용차. 차에서 내린 남성이 가스총과 3단봉을 챙기더니 갑자기 길에서 통화 중인 남성에게 가스총을 발사합니다. 놀란 남성이 달아나자 이 남성은 2층 노래방으로 들어가 다른 일행에게도 가스총을 쏘고 3단봉으로 위협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체포할 때까지 난동은 이어졌습니다. 서로 신랑이 가스총을 쏘았다고 그러더라고. 이해고 싶고 갔어요. 체포된 남성은 48살 김모 씨. 앞서 이들 일행과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고 돌아와 행패를 부린 겁니다. 김 씨는 3년 넘게 우울증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기한테 뭘 안경처럼 들린 거예요. 완전히 들린 거예요. 그 가스총하고 3단봉이 자기 차에 실어져 있었어. 그럼 바로 바꾸라고 복대에 쐈는데. 김 씨는 우울증 치료를 받는 중에도 경찰 허가를 받고 가스총을 소지하고 다녔습니다. 호신용 가스총의 경우 범죄 경력과 장애 여부만 확인할 뿐 정신질환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적 없고 약만 타서 먹었나 봐요. 국가에서 이렇게 인정해준 자기 있으면 몰라도 그러면 안 돼요. 경찰은 김 씨를 입건한 뒤 정신질환을 고려해 가족 동의를 받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또 가스총 소지 허가를 취소하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처벌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갯벌이나 얕은 바다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것을 해루질이라고 하죠. 어민들의 일이지만 일반인들이 동호회를 만들어 다량으로 채취해 가기도 합니다. 어민들은 생계를 위협받는다,
동호 회원들은 바다의 소유권이 어딨냐, 양측의 이런 갈등이 국민청원까지 갔습니다. 배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잠수복을 입은 남성이 바다 밖으로 나오자 지켜보던 여성이 고함을 지릅니다. 해녀와 해루질 동호회 회원 사이에 시비가 붙은 겁니다. 이런 갈등은 수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남획과 판매 행위가 문제가 되자 제주도는 지난달 7일 야간 해루질을 금지한다고 고시했습니다.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낮에는 조개류를 제외하고 문어잡이나 어류 채취를 허용했지만 양측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할 거라고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해녀들은 무차별적인 해루질이 생계를 위협한다며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기도 쏘아가지 밤에 이제 또 문어를 한 30마리씩 잡는 거는 해두지라 그 이름만 밝혀놓고는 그 사람들 다 사업하는 사람들. 반면 동호회 측은 바다는 공공재라며 소수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집회까지 열었습니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제주바다를 이건 86호 불공정한 고시로 이제 소수의 몇몇만 누리게 됐습니다. 고시를 철폐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습니다. 제주도는 야간 해루질을 제한한 고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양측과 간담회를 열어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오늘 낮 11시쯤 울산 울주군 민가 주변에 곰이 나타났다가 5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리산 국립공원 관계자가 마취총을 발사해 포획했습니다. 포획한 곰은 몸무게가 약 60kg, 생후 2살 정도로 멸종위기 1급 야생동물인 반달가슴곰입니다. 울산 소방본부는 곰 연구를 하는 농장에서 탈출해 민가로 온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소방본부 측은 기본 검사를 마친 뒤 곰을 농장 주인에게 넘겨줬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인 사기 피해 당하신 분들, 대박 났다는 사람들 이야기가 부러워서 투자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 사례를 연기자들의 허위 인터뷰로 만드는 사기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특히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은행 계좌에 찍힌 액수까지 보여주며 코인 투자 성공을 자랑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8개월 동안 번 수익은 무려 25억이가 됩니다. 자신들의 투자 기법을 활용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저는 이 기법을 레버리지 거래소에 적용을 했습니다. 누구나 영상만 보시면 따라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가상화폐 거래소는 투자금만 모은 뒤 잠적했습니다. 피해자가 1,000명을 넘고 피해액은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자식들 등록금 7,800만 원 다 넣으신 분들도 있고 얼굴을 직접 노출하면서 이제 자신감있게 얘기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일단 거기서 바로 먹고 들어간 거고.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얼굴과 이름까지 공개하며 SNS 채팅을 통해 1대1로 상담을 해주자 점점 믿음이 갔단 겁니다. 주변에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청년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 순수하게 보이고 저 사람이 하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하지만 영상 속 투자자는 모두 배우들, 허위 광고였습니다. 자신들은 구직 사이트를 통해 30만 원을 받고 촬영했을 뿐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읽으라고 하셔서 읽었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여전히 구직 사이트에선 코인 거래소 리뷰 연기를 해줄 20대 여성을 모집한다는 글이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성 저분을 모집합니다. 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지원하세요. 100명? 피해자들은 영상 속 배우들이 투자 기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었다며 잠적한 업체와 함께 고소했습니다. 코인 투자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유도한 뒤 거래소를 폐지하거나 리딩방에서 투자를 유도하는 시가 조작,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상화폐와 관련한 사기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어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금 모집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이런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든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에 대한 대중들의 반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머스크 해고가 목표라는 스톱 일론 코인까지 등장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강력한 단속 방침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또다시 급락했습니다. 김정환 기자입니다.
카메라 세례를 받으며 연인과 함께 파티장을 빠져나오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그 같은 만나면 홍보해온 가상화폐 도지코인을 주제로 한 비공개 축하 파티에 참석한 뒤 나오는 길입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불과 몇 시간 전 미국 유명 코미디 쇼에 출연해 도지코인은 사기라고 농담조로 말했다가 코인 가격이 한때 40%나 폭락했습니다. So it's a hustle. Yeah, it's a hustle. 일부 투자자들은 머스크의 시장 교란을 막아야 한다며 스톱일론이란 단체를 결성하고 같은 이름을 딴 코인도 출시했습니다. This isn't just for Elon. All the ultra rich of the world a message that the middle class and the working class are really done with all of this. 코인 발행으로 자금을 끌어모아 테슬라 주식을 매입해 경영권을 확보한 뒤 머스크를 CEO 자리에서 해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이 코인은 출시하자마자 500% 넘게 폭등했다 폭락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의 투기적인 성격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중국의 강력한 거래 단속 방침에 오늘 비트코인 가격은 3만 달러 내로 주저앉으며 한 달 새 40%나 급락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머스크의 폭탄 발언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앱까지 등장하는 등 폭주하던 가상화폐 시장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한입니다. 오늘 팩트맨은 서울 청계천에서 시작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이제 뒤로 보이는 연등에도 형형색색 불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부처님 오신 날, 나라마다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스튜디오로 이동해서 알아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부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한국에선 음력 4월 8일, 4월 초파일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음력 4월 8일인데요. 일본도 4월 8일이지만 메이지 유신 이후 양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양력 4월 8일을 기념합니다. 같은 아시아라도 다른 나라들은 부처님 오신 날이 달라집니다. 태국, 스리랑카 같은 남방 불교권에서는 배삭데이라고 부르는 부처님 오신 날 음력 4월 15일을 기념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남방 불교에선 인도 달력의 둘째 달, 그러니까 배사카 달에 보름이 되는 날 각각 부처가 탄생하고 도를 깨닫고 열반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날을 지금 쓰는 달력으로 보면 음력 4월 15일이 된다는 거죠. 국제연합 유엔은 1999년 총회에서 스리랑카에서 열린 세계 불교도 대회 안건을 받아들여 음력 4월 15일 배삭데이를 국제적으로 인정합니다. 유엔 홈페이지에도 배삭은 전 세계 수백만 불교도에게 가장 신성한 날이라며 부처님이 탄생하고 깨달음을 얻고 열반한 날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오늘을 부처님 오신 날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고 석가탄신일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정식 명칭도 알아볼까요? 1975년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석가탄신일로 불렸지만 이후 이 불교계가 한글로 명칭을 바꿔달라는 요청을 했는데요. 2017년 10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부처님 오신 날로 공식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맨 만문의 바랍니다. 네, 그동안 중국의 한한령에 막혀 개봉이 미뤄졌던 한중 합작 영화가 4년 만에 온라인으로 상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시간 만에 돌연 중단됐습니다. 이유도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베이징 성혜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중국판 넷플릭스로 불리는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아이치입니다. 아이돌 그룹 엑소의 멤버 세훈이 출연한 영화 캣맨을 검색해 클릭해보면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또 다른 플랫폼인 텐센트에서는 예고편만 볼 수 있습니다. 猫都可以对人动心，如果这条法则被打破的话，你将永远变不回人类了。 중국 자본으로 한국 배우와 감독이 제작한 캣맨이 우여곡절 끝에 4년여 만인 어제 온라인을 통해 개봉했지만 2시간 만에 중단된 겁니다. 지난 3월 14일에도 영화 캣맨의 현지 극장 개봉이 예고됐지만 상영 며칠 전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슬그머니 취소됐습니다. 사드 사태 이후 중국 내 한류 콘텐츠가 제한되자 한국 배우가 주연을 맡은 영화는 4년 넘게 개봉이 미뤄졌습니다.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개봉하겠다던 영화를 볼 수 없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앞서 온라인에서 개봉한다고 예고했던 중국 관영 매체의 기사도 지금은 또다시 개봉 기회를 잃었다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역사상 최단시간 상영이다. 한한령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추측글들이 중국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곧 개봉하겠다는 공지를 SNS에 올린 다른 플랫폼도 정확한 날짜를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중수교 30주년을 1년 앞두고 올해를 한중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했지만 한한령 해제를 체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떠올리면 혹한의 날씨가 이어질 것 같죠. 최근 30도가 넘는 5월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최악의 코로나 상황을 겪고 있는 인도에는 20여 년 만에 가장 강한 사이클론이 상륙했습니다. 유지훈 기자입니다. 남녀노소 시원한 분수 물줄기를 즐기고 일광욕을 하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У нас так долго холодно, что когда тепло, это так коротко и недолго, но это кайф, солнышко, красота. 동물원 아기곰들도 물놀이에 한창입니다. 현지 시간 18일 모스크바 발축거리의 기온은 31.3도, 123년 만에 최고 기록입니다. 모스크바의 예년 이맘때 기온이 13도라는 점에서 폭염에 가깝습니다. В Москву пришла первая в этом сезоне жара. Это не совсем типично для середины мая. 모스크바 시 당국은 최악 적색경보 바로 아래 등급인 오렌지색 경보를 내렸습니다. 눈의 나라로 알려진 러시아의 날씨도 지구온난화와 함께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해안가의 2층 집이 맥없이 무너집니다. 무섭게 치는 파도는 다리 위 대피하던 사람들까지 삼켜버립니다. 뿌리째 뽑힌 나무들은 그대로 거리를 덮쳤습니다. 시간당 최대 풍속 210km 위력의 대형 사이클론 타우크테가 인도 서부 해안을 강타하면서 현재까지 최소 38명이 숨졌습니다. 뭄바이 인근 해상 유전에서는 바지선 2척이 침몰하면서 9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사이클론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선 백신 접종도 중단됐습니다. 인도에선 어제 하루 코로나19 사망자가 4,300여 명이나 나왔습니다. 병실도 없고 화장장이 부족해 시신을 강에 버리는 상황. 최악의 코로나에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인도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프로야구 KT 강백호는 리그 유일의 4할 타자인데요. 상대팀이 극단적인 변칙 수비를 펼쳐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수비를 피해 때리는 실력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온 힘을 다해 돌리는 배트. 큼지막하게 넘어가는 홈런. 세리머니는 덤입니다. 극단적으로 당겨치는 강백호를 막기 위해 상대는 3루 쪽 공간을 아예 포기합니다. 하지만 강백호는 여유있게 번트로 응수합니다. 허점을 노려 2번 연속 같은 방법으로 내야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상대 수비는 허탈합니다. 정면 승부를 하면 여지없이 강한 스윙으로 홈런을 터뜨립니다. 큰 타구를 막기 위해 수비를 펜스 앞까지 보내면 짧은 바가지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난 상대팀이 내세우는 작전이니까 저도 저만의 이제 작전으로서 대응을 하고 있는 거라 생각하고요. 요리조리 수비수들을 비켜가는 안타들로 강백호의 올 시즌 타율은 4할 1푼 7리까지 치솟았습니다. 리그 유일의 4할 타자로 2위와의 격차는 상당합니다. 타율, 안타, 타점, 출루율까지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데뷔 때부터 야구 천재로 불렸던 강백호가 제대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투수로 올라 149km의 공을 뿌리기도 했고 포수로도 경기를 소화했습니다. 힘과 기술, 이제는 요령까지 겸비한 강백호. 4년차 야구 천재의 진화에 팬들의 기대는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맑은 하늘 아래로 강하게 내리쬐는 햇볕에 시원한 폭포수로 더위를 날려버리고 싶은 하루였는데요. 내일은 날씨가 급변해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도 주춤하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제주와 전남 해안을 시작으로 오전에는 충청 이남, 오후에는 서울 등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할 텐데요. 제주는 내일까지 최고 80mm의 비가 흠뻑 내리겠고요. 모레까지 영동과 경북에 10에서 40, 그 밖에 전국에는 5에서 30
3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와 충청 이남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면서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비가 내리면서 한낮에 서울은 24도, 대전은 21도, 광주는 19도로 오늘보다 선선하겠습니다. 비는 모레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남 지역은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에는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유령 청사 지어 국민 세금 날리고 공무원들 배만 불린 이 관세평가 불리원 사건은 뜯어볼수록 기가 막힙니다.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 걸 알고도 계속 추진한 관평원. 이전 대상이 아닌지도 모르고 신청사 건설 예산까지 안겨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문제를 발견하고도 적극 나서지 않은 감사원, 법제처 그리고 행복청. 꼼수, 무능, 태만이 낳은 종합판이었는데요. 우리나라 공무원들 평소에 다들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오늘 한마디는 그들만의 행복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